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5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태형건설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면책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건설업체들이 모인 전문건설협회에서는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일단 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방침부터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서 오늘 한국은행 경제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연 첫 F4 회의인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기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태형건설 관련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이 금융권 총 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박상호 장관은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건설 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태형건설 협력업체들이 받을 충격도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정부 당국은 이 태형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하고 태형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 태형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가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에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태형건설 이외에도 신세계건설과 코오롱 글로벌, 롯데건설 등 PF 우발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란 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빚을 의미하는데 통상 이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시행사의 대출을 지급 보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만 개 중소건설 업체들의 모임인 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태형건설 협력업체들의 위기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형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개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 중 96%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서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올해 생활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3.6%가 올랐는데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2년 연속으로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은 것은 최근 10년간 지난해와 올해 두 해뿐입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지난해보다 4.0% 상승했고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은 3.9%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 상승으로 20% 뛰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농산물 6%, 수산물 5.4% 등 전체적으로 3.1% 올랐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농산물 가격은 여름에는 폭염,
가을에는 이상 좋은 등의 영향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사과 24.2%, 귤 19.1%, 딸기는 11.1%가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은 올해 11.1% 떨어지며 물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12월 소비자 물가는 3.2% 상승했습니다. 8월에 3.4%로 올라선 이후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과 수혜주 운하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1만 8천여 제곱미터가 오늘부터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5,374만 5천여 제곱미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97만 3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 반영했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 당국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소격동 일대 2만 7천여 제곱미터는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충남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천여 제곱미터가 해제됩니다. 1975년 지어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층수 56층의 상가 등을 포함한 992세대 주거, 상업, 업무 복합주택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한양아파트는 8개 동 588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600% 이하, 최고 층수 56층 이하,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992세대의 주택단지로 다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이 12월 31일과 1월 1일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종합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각각 6건, 12건으로 모두 18개 행사가 열려 17만 3천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기동대 41개를 포함해 경력 3,2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새해 첫날 해맞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30분이 걸리고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하행선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 사이, 상행선은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39만 6천여 대로 전년보다 11.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야당 주도로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가팔라진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납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야당 비판도 만만치 않아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오후에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남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청 이재명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뤄집니다. 관례상 이뤄지는 인사 차원의 만남인 만큼 일단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비난만 할 게 아니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께서 방문도 하신다는데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협치 마인드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오늘 만남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도 앞서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장에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더 배우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을 정신을 더 배우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말한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란 어제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진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노린 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어제 본회의 통과 뒤에는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 역시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설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엔 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비주류 인사들의 탈당이 이어졌다고요? 네, 지난 27일 탈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뒤를 이어 오늘은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쟁에만 매몰된 기존 양당 정치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뒤이어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화할 걸로 관측됩니다. 이들 외에 천하용인 인사 가운데 한 명인 허은하 의원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인 허 의원의 경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막판까지 고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오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최성전 고양시장의 뒤를 이어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신당은 민주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입니다. 이 전 부의장의 신당 합류로 당의 원심력이 더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한 비주류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오늘 공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새 인물을 내세워 당 내용 수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정치 위주입니다.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인사입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각각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비대위에 담아 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실력 있는 젊은 인사로 당 쇄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초반부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 내정자가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다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우습습니까? 오직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논객만 찾았습니까? 극우 논객만 찾았습니까?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특검법은 어제 통과가 됐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오후 4시쯤 만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사실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답변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제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장에서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투샷이 이제 가장 큰 관심거리죠. 아마도 그 전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인 피의자로서 대했다고 한다면 오늘 4시에 만나면 여야 간의 양당 대표로서의 타협과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투샷이 사진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주고받을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방이잖아요. 예방이라는 건 그냥 A를 갖춰서 가는 겁니다. 별로 크게 논의를 하거나 무슨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예방을 하기 때문에 A를 갖춰서 갔을 때 어떤 식의 A에 맞는 발언을 서로 할지 그 부분이 좀 주목되긴 합니다만 둘 다 성격이 간단치 않은 분들이라 뼈 있는 이야기는 한두 마디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협치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앞서 그 국회의장 만났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협치의 정신을 더 배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갈까?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십니까? 국회의장 만날 때 협치를 배우겠다라고 한 것은 예의상 발언이고 싸울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야말로 예의를 갖춘 방문, 예의상 방문하는 이런 자리인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이제 지명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했고 민주당은 그 범죄자를 절대 존엄으로 받드는 세력이다. 이렇게 한 말이 사실상 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당의 대표의 생각이 어떤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방에서는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춘 대화가 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상대방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실상 대표고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아바타라고 비난을 하지만 회사에서도 회장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사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장격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예방을 왔는데 비판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은 야당과 싸우는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또 비수가 섞인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비수가 섞인 말씀을 하실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오후 4시니까 또 YTN 생방송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위 인선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평균 나이로 따졌을 때 비대위 중에는 가장 젊은 비대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7, 8, 9세대 그러니까 민주당을 586 특권 정당으로 일단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586 특권 정당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7, 8, 9세대를 전면 배치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굉장히 젊은 층의 젊은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젊고 참신한 생활정치에 입각한 분들이 몇 분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육아 돌봄 문제를 고민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의학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청년들의 자립
관련된 분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제 젊고 참신한 생활형 어떤 정치인, 비정치인을 모셔온 게 있고, 저는 눈에 띄는 것은 저기에 민경우 대표와 김경률 회계사와 이제 그 박은식 대표를 저는 세 분을 주목을 하는데, 예. 이분들을 데려오면서 비대위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규정하는 의미는 뭐냐면 20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만들었던 대선 승리 연합의 저는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단순한 보수 정당 지지자들만 뿐만 아니라 저기서 나온 것처럼 호남 우파 세력까지. 이제 박은식 대표가 호남 우파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 이제 탈 586 운동권.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시작했지만 운동권의 진절머리가 나서 운동권의 민낯을 보고 운동권을 탈피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조국 국서 저자 아닙니까? 예.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가 같은 묶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탈진보 세력입니다. 예. 진보 진영이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그런 면에서 중도층으로 와가지고 이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흡수해서 사실은 대선 승리가 가능한 연합 그 지지 모임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오면서 강서구청장 패배까지 오면서 상당 부분 이탈이 됐어요. 예. 호남 우파, 탈진보, 탈민주당, 그다음에 탈586 이런 분들이 그 이후에 우리 당의 행태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에서 철저하게 참패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 그 다시 대선 승리 연합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해서 중도와 수도권과 호남을 끌어안는 광범위한 총선 승리 연합을 다시 구축해 보겠다. 저는 이런 의도를 익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갖고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발언, 그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정도가 아니고 저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예. 그동안에 옛날에 그 당대 정동영 대표가 어른들은 투표장에 가시는데 예. 안 가시면 참 좋겠는데 가시잖아요. 대신에 청년들도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 했다가 예. 사실 뭐 그 선거판에 뒤 흔들어졌었어요. 지난번에 김은경 비대위원장도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대답을 하면서 풀어나간 이야기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전체 언론에서 보면 노인들 안 돌아가셔서 문제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사퇴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명 철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한 것이고, 예. 그 망발 속에는 개인의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구성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을 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갖고요. 예. 저는 이번 비대위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좀 참담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쪽에는 정치인 출신 중에서는 뭔가를 새로 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밖에서 바라본 국민의힘의 혁신 과제들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인요한 위원장 혼자 원맨쇼를 하다가 끝난 거거든요. 네. 혁신위원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했었고, 이번에도 보면 그야말로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우는 사람들만 찾아서 비대위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곧 그동안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못 믿겠다라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내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신이 이번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이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표 공천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비대위 구성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도 이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이렇게 사진 싸대기라고 하죠, 이른바. 네, 그렇게 네.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발언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석고대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민경우 지명자는 이제 사과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동영상을 앞뒤를 다 맥락을 보면
그 말을 하고 바로 그 직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즉각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을 좀 살펴보면 저도 쭉 들어보니까 586 운동권 정치가 기득권이 돼서 이게 고인물이 됐다. 썩어가지고 이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교체가 힘든 건데 민경호 당시 그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한 건 뭐냐면 그분들의 그 흘러간 물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서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이야기를 하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논쟁에서 한쪽이 패배한 게 아니라 논쟁은 논쟁이고 결국은 양자 물리학 젊은 세대가 올라와서 고전 물리학 아인슈타인 세대가 다 돌아가시니까 정리가 되더라. 이런 맥락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586 기득권의 고인물이 퇴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고 어제 입장을 내서 반드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에도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비하할 의도가 아니라 그 양자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의 논쟁 자체가 결국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강조하다 나온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핑계가 돼요. 김은경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과거에 정동영 의장도 그랬었고 의도는 젊은 사람들 투표를 좀 많이 해라라는 의도였었는데 콕 잘라서 그 부분만 가지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투표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시라는 문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폐륜도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과 사정 상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그 김옥희 대한노인회 회장께서도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경우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어른들은 노인들의 한 70% 정도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여론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발언을 해도 우리 찍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농민분들, 호남분들 빼고 양국관리법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 찍어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참담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여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탈당 선언했는데 애초에는 순천을로 해서 전남도당의 모습도 좀 드러내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순차적으로 탈당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천하용인 중에서 이제 김영태 전 최고위원은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남아 있는 세 분 중에 오늘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신당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참 그 아쉬운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당대표 선거에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젊은 정치인으로 상당히 저는 기대가 촉망되는 분인데 이준석 대표의 그 천하용인 그 그룹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고요.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이준석 대표야 뭐 저희 당과 사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미래가 그 좀 전망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분열상과는 사뭇 달라 보여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저런 젊은이들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개혁이 필요할 때는 개혁을 필두로 해서 세력을 모을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보 보수에 봤을 때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의 젊은이들이 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청년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워지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주류분들은 왜 이러한 보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는지를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되고 저는 이분들의 도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워낙 또 이슈였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50억 특검법에서 쌍특검 어제 통과가 됐는데 총선 전국이 이 특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의 의도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또 특검법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을 좀 어떻게 좀 도모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바라는 바는 특검이 실제로 실시가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활동을 시작해서 총선까지 계속 그 이슈를 끌고 갈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시행되면 2월부터인 그렇죠. 거니까요.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제 통과는 됐습니다만 대통령실이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저는 신속하게 재의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의 정치적 이슈화 돼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라고 믿고요. 입법 절차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게 오래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통과는 됐고 대통령실 거부권 입장을 밝혔고 신속하게 그러면 저는 가능성까지 따져보면 이번 지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이 1월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본회의 예정된 날 이전에 재의요구를 보내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 그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반대한다면 그건 꼼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그 공천 다 끝난 다음에 2월 달까지 질질 끌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 이삭죽기해서 이게 무슨 공작 정치도 아니고 꼼수 정치를 또 노리는 건데 그 국민들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용산에 좀 건의를 드린다면 거부권 행사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1월 9일 본회의 전에 빨리 재의혹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재의혹을 붙이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표결에 들어가면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비명계 이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1월 9일 날 표결에 들어가서 민주당도 더 이상 국민에게 욕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총선을 노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입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표결을 그때 재표결을 하는 게 맞고요. 재표결하면 일단 내게 됩니다. 일단 내게 되면 2월 3월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2월 3월에 총선에 서로 간의 그 경쟁을 통해서 4월 달 총선의 그 내용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해주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거부권을 밝히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제 바로 재의결을 될 텐데,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를 어느 때 하든지 뭐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언제 할 것이냐를 두고 좀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직 국회 사무처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올해 내에는 통보를 하겠지요. 그러고 나서 보통 대통령이 고민 중이다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것, 이거는 절대 나는 건드리지 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잘못된 자세라고 보고요. 가족분들, 특히 부인이 그러한 어떤 의혹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밝혀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힌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갔다고 봐요. 반란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지금 국민 여론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잖아. 무죄를 입증하면 되잖아.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죄를 확인해보자 라는 차원의 찬성도 있지만 무죄를 확인해보자라는 찬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통해서 표결을 안 했지만 다음번에 제2를 할 때는 그때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또 거부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분들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 9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꼭 관례적으로 한다? 100%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월 되고 2월 돼서 제1을 통해서 확인되면 결국은 이제 4월부터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쯤 되면 대강의 그 이준석 신당의 윤곽도 나오고 그리고 공천의 윤곽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도 퇴장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거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꼼수가 아니고요.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의 리더십은 이번 쌍특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뭐 이런 말씀하실 줄은 잘 몰랐었는데 예. 저는 지금 현재의 이 특검은 민주당이 의석수만 갖고 해서는 민주당이 폭망합니다. 부메랑이 돼서. 예. 그런데 민심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야당이 추천한다, 뭐 원로 브리핑을 한다 이런 예. 건데 그건 사실 과거에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악법이라고 말하는 건 좀 경강부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법을 낸다고 한다면 또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걸 총선전에 해서는 안 되는 거 뭐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는 시기가 총선 직전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서 계속 정쟁화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루킹 특검이고 국정농단 특검이고 BBK 특검이고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이 힘을 받고 민심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인 일방 통행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제2표결을 하면 제2표결에서 다시 부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까지는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1월 9일 날 본회의에 재의결이 되면은 그때는 일단락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이후로 좀 이게 재의결 날짜를 좀 미루게 된다면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9일 날 이전에 대통령이 재의혹을 했는데 이걸 1월 9일은 안 되겠다. 2월로 미루겠다 해서 한 달을 질질 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2월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일부는 불만을 갖고 거기 뭐 출석하지 않거나 반란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반란표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란표를 바라보고 제2표결을 뒤로 미루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라고 다 판단하죠. 이 시점을 두고 오늘 아침에 여야 의원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여야 의원 각자 지금 언제 할 것이냐 이게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공천용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이거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내세운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대표결 시점을요, 국민의힘 공천심사 이후로 정해서 이탈표를 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뭐 그러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2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또 그거를 뭐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체가 애초부터 총선용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인데 스스로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총선용 이 특검법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작부터 빨리 처리하자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라는 거는 저쪽이 잘못된 프라임을 갖고 있는 거고 진짜는 내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공천과 관련돼서 총선용으로 쓰고 싶을 겁니다.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니까 단언컨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짧게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탄핵은 김용민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요. 예. 저 내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떨고 있는 거죠. 예.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 공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탈락된다라고 하면 심정적 반발과 더불어서 뭐 국민의 요구인데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당당한 발언을 해가면서 찬성표를 던지는 그런 어떤 이탈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결국은 김용민 의원의 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거를 본인들의 공천용으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가결표를 들고
공천을 약간 좀 잴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하는 이제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준석 대표가 하면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된 거고 민주당도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그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이야기했을 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해서 물러나라고 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김건희 특검법이 제2에 붙여졌을 때 제2 때 찬성으로 돌아서겠다. 반란표가 있다고 하는 걸로 공천 거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했습니다. 김장현도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남의 공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남의 기득권 카리타리라고 부려지는 그분들이 만약에 저거 하나로 가지고 반란표를 빌미로 삼아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김기현 대표 때나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그냥 회자될 수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혀 있을 수 없고 한동훈 비대위 측은 그런 식의 정치적 거래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2요구를 하고 제2요구를 했을 때 그 제2요구를 마치 공천 탈락한 사람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질질 끝나면 그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 이명백 교수 임명됐는데 이명백 교수가 이재명 대표 정책자문그룹에 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 쪽에서는 좀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백 교수는 정말 저명한 정치학자 아니시겠습니까? 어느 네. 뭐 진보적 색채를 가진 정치학자라는 것은 있는데 특정 누구 정치인에게 줄 서서 어떤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명백 교수에 대해서는 아마 함부로 이렇게 비판을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정세균 전 총리 만났을 때 정 전 총리가 현해 살수 이런 사자성어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 이 얘기여서 일부 후퇴를 좀 시사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관위원장에 또 이명백 교수 임명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좀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정세균 전 대표가 현해 살수를 이야기한 건 사실은 우회적인 방식이지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거죠. 예. 그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 두 분의 회동이 끝난 다음에 대변인 브리핑을 쭉 보니까 굉장히 길게 앞부분부터 끝까지 거의 정세균 대표의 그 이야기만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화답은 짧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죠. 잘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잘 될 겁니다. 혁신과 통합이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끝.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인사동에서 회동했을 때랑 좀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 아니면 비명계가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혁신의 문제는 뭐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이낙연 대표의 탈당과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 지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명백 대표는 저도 같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잘 아는 원로 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뚝심이 있으시고 진보 성향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강경한 진보는 아니고요. 온건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뭐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인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과 엄청난 이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있습니까? 예, 과거에도 학자 출신들이 민주당의 공천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잡음이 적었던 시기였었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이미 시스템화돼 있어서 그다지 혼란스럽지 않게 원칙만 지켜진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선 폭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읍 군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오송 청주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이 사고 1차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오늘은 마지막 회로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반년이 지난 현장을 YTN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그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지난 7월 15일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앞입니다. 이곳에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내년 4월까지 정밀 검사와 보강 공사를 거친 뒤 6월쯤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 당일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 수십 차례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한 관계기관은 없었고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서로 미루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심리치료 등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면 아직도 좀 괴로워하시고 아직까지 정상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 정신치료를 받으시고 저희가 뭐 2주에 한 번씩 트라우마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뭐 교육도 받고 사고 이후 검찰 수사도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직후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장소가 여러 곳에 달하고 관계자도 200명에 육박해 수사는 길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5달 만인 이달 초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 시공과 관련해 관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2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은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렸고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기약 없이 길어지는 수사에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유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현장 실사와 관련 자료 연구 등을 토대로 다음 달 말 자체 분석한 사고 원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3월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68일이 흘렀습니다. 유족들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 시민들이 더는 거리에서 희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앞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가 48세를 일기로 오늘 영면에 듭니다. 이 씨의 유족과 동료들은 오늘 낮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치른 뒤 화장과 유해 봉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씨 소속사는 오늘 모든 장례 일정을 언론의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승객으로 가득 찬 광역버스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설치 중이던 콘서트 무대 장치가 넘어지며 작업자들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광역버스 앞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불은 금방이라도 버스 전체를 집어삼킬 듯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어디서 폭발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빨간 버스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기사님이 이제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화재 직후 기사와 승객 등 30명은 곧바로 버스에서 내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앞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하에서 새어나온 뿌연 연기로 건물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지하 노래방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40분 만에 진화를 마쳤고 다행히 영업이 모두 끝난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의 전시관에선 설치 중이던 콘서트 무대 장치가 무너지며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무대 장치에 부딪혀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대 중간 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정야망과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모실 걸 알고 있는데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국회로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엑시스하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경기 흐름은 좋아진다. 장 봐도 한 번에 막 10만 원, 20만 원. 기준금리는 7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고 내 집 마련하기에도 되게 힘든. 전 비혼주의자입니다. 저출산으로 50년 후 우리나라 총인구는 3,600만 명으로. 차량이 움직이지가 않아갖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실종된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정당한 경찰 윤리력 사용을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놔서 It's really hot. 시설도 쾌적하지가 못하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의 존중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답답해! 협의하네! 해결하라! 올해 끝자락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7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경기 동부에도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연말 연시 이동량이 많은 만큼 일정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